도쿄대 수학과 박사과정생 하시모토 유타카는 언어와 수학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던 중 한글의 놀라운 신비를 발견한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500년 앞선 정보 시스템이라는 충격적 사실을. 컴퓨터도 없던 1443년 세종대왕은 어떻게 현대 AI 음성인식과 똑같은 원리를 설계했을까? 기하학, 알고리즘, 벡터 합성. 모든 현대 과학이 한글 속에 숨어 있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시스템은 창제자의 죽음과 함께 400년간 묻혔다. 일본인 수학자가 밝혀낸 한글의 비밀, 그리고 시대를 초월한 천재의 진짜 의도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집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시모토 유타카입니다. 도쿄대학교 수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제 전공은 좀 독특한 편인데요. 언어 속에 숨어있는 수학적 구조를 찾아내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3월의 어느 날, 저는 연구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각국 언어의 음소 분포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수백 개의 언어 샘플을 분석하면서 저는 인간의 언어의 보편적인 수학적 패턴이 존재한다는 가설을 검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데이터를 열어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른 언어들과는 확연히 다른 패턴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데이터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파일을 다시 열어보고 코드를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한국어 자음들이 특정한 규칙에 따라 그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교하게.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라는 5개의 기본 자음이 있고 나머지 자음들은 이것들의 변형이었습니다. 획을 하나 더하면 기역이 키읔이 되고 2개를 더하면 쌍기역이 되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프로그래밍 언어의 클래스 상속 구조 같았습니다. 부모 클래스가 있고 자식 클래스들이 특정 속성을 물려받으면서도 고유한 특성을 가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어, 오, 우라는 기본 모음들이 있고 이것들을 조합하면 왜, 위 같은 다른 모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음절 구조였습니다. 한국어는 초성, 중성, 종성이라는 3개의 슬롯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각 슬롯에는 특정한 규칙에 따라 자음이나 모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진 필터처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필터에서 자음을 걸러내고 두 번째 필터에서 모음을, 세 번째 필터에서 다시 자음을 걸러내는 구조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저는 연구실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한국어 문자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체계를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 언제 만들어진 것일까? 그리고 왜 이렇게 수학적으로 설계한 것일까?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저는 스마트폰으로 한국 문자의 역사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훈민정음이라는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1443년에 만들어진 문자라고 했습니다. 15세기라니 그때는 유럽도 아직 중세시대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창제자가 명확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라는 한 명의 군주가 학자들과 함께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집단 창작도 아니고 수백 년에 걸친 진화도 아닌 단 몇 년 만에 설계되고 완성된 문자 체계였던 것입니다. 이 정도의 수학적 정교함을 가진 문자를 한 사람이 그것도 15세기에 만들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컴퓨터도 없던 시대에 정보 이론도 없던 시대의 말입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펼치고 훈민정음에 관한 자료를 닥치는 대로 찾아봤습니다. 영문 논문, 일본어 해설서, 심지어 한국어 원문까지. 한국어는 하나도 읽을 수 없었지만 구조만큼은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박사 논문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평생의 연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도 교수님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밤새 정리한 한국어 문자 구조 분석 자료가 들려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안경을 고쳐 쓰시며 제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5분 후 교수님의 얼굴에도 제가 어젯밤에 느꼈던 것과 똑같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교수님의 허락을 받은 후 저는 본격적으로 한글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수학자이지 역사학자가 아니었습니다. 15세기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학원 동기인 김민준이었습니다. 그는 한국계 일본인으로 도쿄대 동양사학과에서 조선시대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저와는 학부 때부터 알던 사이였는데 가끔 술자리에서 만나곤 했습니다. 저는 바로 민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3일 후 저희는 캠퍼스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펴고 제가 발견한 한글의 수학적 구조를 민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커피잔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민준은 세종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세종은 조선의 제4대 왕으로 1418년부터 1450년까지 재위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 중 한 명으로 평가받으며 과학, 음악, 천문학, 농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업적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민준은 계속해서 세종이 집현전이라는 학술기관을 만들어서 최고의 학자들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연구하고 토론했습니다. 왕이면서도 직접 연구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깨달았습니다. 세종은 단순히 문자를 만들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설계 과정에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훈민정음 원본은 한국에 있으며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인본이나 번역본은 구할 수 있으며 도쿄대 도서관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준과 함께 도쿄대 동양학 도서관에 갔습니다. 서고 깊숙한 곳에서 민준은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내왔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영인본이었습니다. 책을 펼치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한자로 빼곡히 적힌 설명 사이로 한글 자모들이 기하학적 도형처럼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글자마다 상세한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한자를 하나하나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그냥 문자 창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설계였습니다. 체계적인 설계.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민준도 세종이 해례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더 있다고 느꼈습니다. 단순히 쉬운 문자를 만드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정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해례본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각 장마다 문자의 원리를 수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용 설명서가 아니었습니다. 설계 명세서였습니다. 저는 합자의 부분을 가리키며 초성, 중성, 종성이 결합하는 방식을 민준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수학적 규칙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역과 아가 만나면 가가 되는데 이것이 단순히 옆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 배치 규칙이 있었습니다. 세로 모음이면 오른쪽에, 가로 모음이면 아래에 붙이는 것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종은 단순히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정보를 체계화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문자는 그 시작점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종이라는 사람이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왜 이런 문자를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 뒤에 어떤 더 큰 그림이 있었던 것일까요?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도시의 불빛들도 결국 0과 1이라는 잊은 코드로 제어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500년 전 세종이라는 사람도 비슷한 꿈을 꾸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자라는 코드로 세상의 모든 지식을 체계화하는 꿈을 말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분석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밤 연구실에서 한글의 구조를 해부하듯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분석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한글 자음을 전부 적어놓고 있었습니다. 총 14개의 자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자음 밑에 발음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목구멍 소리, 혀소리, 입술 소리, 이소리, 목소리. 자음들을 그룹으로 묶기 시작하자 놀라운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5개의 발음 위치에 따라 기본 자음이 하나씩 배치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그것들의 변형이었습니다. 그때 민준이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자음들이 발음 위치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뉘고 각 그룹 내에서는 소리의 세기에 따라 변형된다고 말입니다. 저는 예시를 들었습니다. 목구멍 소리 그룹을 보면 기본형이 기역입니다. 여기에 획을 하나 더하면 키읔이 되어 소리가 더 세집니다. 그리고 기역을 2개 겹치면 쌍기역이 되는데 이것도 더 센 소리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다이어그램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2차원 좌표계였습니다. X축은 발음 위치, Y축은 소리의 세기. 모든 자음이 이 좌표 위에 정확히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스마트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더니 말했습니다. 음성학에서 자음을 분류할 때 쓰는 방식, 즉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으로 나누는 것과 똑같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 음성학이 19세기에 확립되었는데 세종은 15세기에 이미 이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문자 체계로 구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모음으로 넘어갔습니다. 화이트보드의 오른쪽에 한글 모음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모음도 규칙이 있었습니다. 기본 모음이 3개 있었습니다. 이, 으와. 그리고 이것들을 조합하면 다른 모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아의 이를 더하면 내가 되고 어의 이를 더하면 애가 됩니다. 이것은 수학적으로 보면 벡터의 합성이었습니다. 2개의 기본 벡터를 더해서 새로운 벡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흥미로운 발견을 설명했습니다. 모음의 위치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세로 모음과 가로 모음이 있는데 이는 세로, 은은 가로였습니다. 이것은 혀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혀가 앞쪽에 있으면 세로, 뒤쪽에 있으면 가로였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하학이었습니다. 세종은 사람의 발성기관을 기하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혀의 위치, 입술의 모양, 성대의 진동. 이 모든 것을 좌표계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음향학 실험실을 찾아갔습니다. 공학부의 사토 교수님께 부탁해서 음성 분석 장비를 빌렸습니다. 저는 한글의 각 자음과 모음을 발음하면서 음파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같은 그룹에 속한 자음들은 비슷한 주파수 패턴을 보였습니다. 기역, 키읔, 쌍기역을 발음했을 때의 음파를 보면 기본 패턴은 같은데 강도만 달랐습니다. 마치 같은 함수의 다른 개수를 곱한 것 같았습니다. 모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본 모음들은 고유한 주파수 영역을 가지고 있었고 복합 모음들은 기본 모음들의 주파수가 중첩되어 나타났습니다. 정말로 벡터의 합성처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실험실에서 나와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글은 음향학적으로도 완벽했습니다. 각 글자가 고유한 음향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언어학을 넘어선 정보 구조였습니다. 세종은 문자로 데이터를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소리라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저장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로운 논문 초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와 정보 이론적 해석이었습니다.
서론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표음 문자가 아니다. 그것은 의문론, 기하학, 정보 이론이 결합된 다차원적 시스템이다. 15세기의 한군주는 현대과학이 밝혀낸 원리들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장을 쓰면서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500년도 더 전에 한 사람이 이런 체계를 설계했다는 것이 말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학적 분석, 음향학적 실험, 기하학적 모델링, 모든 것이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시대를 500년 앞서간 정보 과학자였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종,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그렇게 한글 연구를 시작한 지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제 논문 초안은 점점 두꺼워졌고 연구실 벽면은 온통 한글 분석 차트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제 연구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대학교 공학부에서 AI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저는 별 기대 없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한 발표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소니 AI 연구소의 다나카 박사가 음성인식 시스템에 대해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현대 음성인식 AI는 음소를 벡터로 변환해서 처리합니다. 다나카 박사의 말에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벡터. 저도 한글을 분석하면서 벡터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저는 다나카 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나카 박사는 음소의 특성에 따라 다차원 공간에 배치한다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발음 위치, 발음 방법, 유성음인지 무성음인지 이런 특징들을 좌표로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비슷한 음소들은 가까운 위치에 놓이겠냐고. 다나카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야 AI가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석한 한글의 구조를 보여드렸습니다. 다나카 박사는 화면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15세기 문자라고요? 네, 144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다나카 박사는 한참 동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현대 음성 인식 시스템의 설계 원리와 똑같다고 음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비슷한 특성을 가진 것들을 그룹화하는 방식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글이 초성, 중성, 종성이라는 세 개 슬롯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슬롯에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자음이나 모음이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나카 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트리 구조네요. 의사결정 나무처럼.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AI에서 데이터를 분류할 때 쓰는 방식이라고. 첫 번째 노드에서 한번 분류하고 두 번째 노드에서 또 분류하는 방식인데 한글도 똑같이 작동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율이 흘렀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관점이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기하학적일 뿐만 아니라 컴퓨터 과학의 자료 구조와도 유사했던 것입니다. 다나카 박사가 제안했습니다. 자신의 연구소에 와서 팀원들에게도 이것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일주일 후 저는 시나가와에 있는 소니 AI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회의실에는 5명의 연구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글은 24개의 기본 자모로 11,172개의 음절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조합의 수학이며 19개 초성 곱하기 21개 중성 곱하기 28개 종성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한 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저장 효율이 엄청나게 높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자는 수만 개의 글자를 따로 저장해야 하지만 한글은 24개 자모의 조합 규칙만 있으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컴퓨터로 치면 한자는 비트맵 방식이고 한글은 벡터 방식인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원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다나카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유리하다는 것이며 타이핑이 빠르고 데이터 용량도 적다는 것을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실제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같은 내용을 한자로 쓸 때와 한글로 쓸 때를 비교하면 디지털 처리 속도가 확연히 다르며 한글이 훨씬 빠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원이 음성인식에서는 어떤지 질문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은 각각 고유한 음향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음절 구조가 명확해서 AI가 학습하기 쉽다고 설명했습니다. 초성을 인식하고 중성을 인식하고 종성을 인식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나카 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단계별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며 그럼 오류율도 낮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연구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어 음성 인식 시스템의 정확도가 다른 언어들보다 높은 편이며 문자 구조의 명확성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나이 많은 연구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솔직히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시대에 이런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 이것은 인간 계산기 수준이 아니라 천재를 넘어선 무언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연구하면서 계속 놀라고 있다고. 세종대왕은 컴퓨터도 정보 이론도 없던 시대에 이 모든 것을 직관으로 설계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나카 박사가 제안했습니다. 함께 연구해보자고. 한글의 원리를 AI 음성인식에 적용해보면 어쩌면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수학자와 AI 연구자의 협업, 그리고 500년 전 천재의 유산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구소를 나서면서 저는 도쿄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종도 이 별들을 바라보며 한글을 구상했을까? 그리고 혹시 500년 후 미래를 상상했을까? 제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제 연구가 AI 학계에서도 화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며 세종의 비밀은 더 깊은 곳에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AI 연구소와의 협업이 시작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더 큰 의문에 사로잡히고 있었습니다. 한글의 구조가 이렇게 정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백성들이 쉽게 배우게 하려는 것만이 목적이었을까요? 오늘 아침 저는 민준과 함께 다시 도서관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훈민정음 해례본뿐만 아니라 세종시대의 다른 문헌들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민준이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내왔습니다. 세종실록이었습니다. 세종이 재위하던 시절의 기록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책장을 넘기며 민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세종은 문자만 만든 것이 아니라 치국이, 해시계, 천문 관측 기구 등 수많은 과학 기기들을 발명했다고 했습니다. 세종은 뭔가 일관된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고. 문자든 음악이든 과학이든 모든 것을 체계화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민준, 세종이 만든 것은 단순히 문자가 아닙니다. 그는 지식 전달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민준이 되물었습니다. 지식 전달 시스템이 무엇이냐고. 저는 흥분해서 설명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한자를 썼는데 한자는 배우기 어려워서 지식이 소수의 양반들에게만 독점되었다고. 세종은 이것을 깨고 싶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자를 만든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는 노트에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은 단순히 쉬운 문자만 원한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문자를 원했다고. 최소한의 기호로 최대한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문자를 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종은 단순히 읽히는 문자가 아니라 확장 가능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었다고. 새로운 소리가 생겨도 새로운 개념이 생겨도
한글은 그것을 표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세종의 진짜 의도를 밝혀내겠다고, 그가 남긴 암호를 완전히 해독하겠다고 말입니다. 잃어버린 체계. 세종의 의도를 파악한 후 저는 한 가지 궁금증에 사로잡혔습니다. 세종이 정말로 한글을 지식 분류 시스템으로 사용하려 했다면 그 흔적이 어딘가에 남아있지 않을까요? 오늘 아침 저는 민준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종시대의 과학기술 문헌들을 찾아볼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한글로 쓰인 것을 찾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읽기는 한때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같은 문학 작품들이 유명하지만 기술 문헌은 좀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부탁했습니다. 특히 천문학이나 음악, 농업 관련 문서들을 세종이 직접 관여한 것들이면 더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사흘 후 민주는 제게 여러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세종시대에 편찬된 과학기술서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은 한자로 쓰여 있었지만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한자로 된 본문 옆에 한글로 된 설명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이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해와 달의 움직임을 재는 법은 첫째 하늘의 도수를 헤아리고 둘째 땅의 위치를 정하고. 저는 민준을 멈춰 세웠습니다. 이 구조를 보세요. 단계별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것은 알고리즘입니다. 민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고리즘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적 절차이며 현대 프로그래밍의 기본이라고. 그런데 세종시대에 이미 이런 방식으로 지식을 정리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문헌을 살펴봤습니다. 농사직설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농사법을 설명할 때 한글로 된 부분은 단계별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모두 같은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한글을 사용한 부분은 특히 체계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이 다른 책을 펼쳤습니다. 악학개범도 있다고, 음악이론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악학개범의 한글 표기를 분석했습니다. 음계를 표현할 때 한글의 초성과 중성을 이용해서 음높이와 음끼리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기가 아니었습니다. 2차원 정보를 한 글자에 담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음높이는 자음으로, 음끼리는 모음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 글자가 두 가지 정보를 동시에 전달하는 겁니다. 민준도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정말 세종이 의도한 것이며 한글을 정보 코드로 사용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닐 겁니다. 분명히 더 많은 응용이 있었을 텐데요. 저는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세종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냐고, 한글이 계속 이런 식으로 쓰였냐고 말입니다. 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니라고, 세종이 죽은 후에 한글은 탄압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양반들은 한글을 언문이라고 부르며 천하게 여겼으며 한자만이 진짜 문자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민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연산군 때는 한글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도 있었다고, 그 후로도 한글은 주로 여성들이나 평민들이 쓰는 문자로 여겨졌다고, 세종이 의도한 고급 용도는 거의 사라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을 왜?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대가 준비되지 않았던 겁니다. 세종은 너무 앞서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비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종시대에는 한글이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단순한 표음 문자로만 쓰였습니다. 저는 한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민준, 여기를 보세요. 세종시대의 의학서인 의방유치입니다. 한글로 된 주석을 보면 약재의 분류가 정말 체계적입니다. 성질, 맛, 효능. 각각을 한글의 구조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준이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그런데 이후 시대 의학서에서는 이런 방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종이 만든 분류 시스템이 단절된 겁니다. 후대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몰랐던 거죠.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세종시대 문헌들의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천문학, 음악, 의학, 농업, 각 분야에서 한글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분석했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은 각 학문 분야마다 한글을 이용한 고유한 표기 체계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천문학에서는 천체의 위치를, 음악에서는 음의 높낮이를, 의학에서는 약재의 특성을 한글로 코드화하려 한 것입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는 범용 코드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모든 지식을 한글로 체계화하려는 거대한 프로젝트였던 거죠. 민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시기가 너무 이른 것이었습니다. 세종은 디지털 시대를 위한 도구를 500년 일찍 만든 겁니다. 저는 화면에 떠 있는 세종시대 문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시대를 너무 앞서간 천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유산을 놓쳤습니다. 거의 400년 동안이나. 민준이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겠냐고, 세종의 원리를 되살릴 수 있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저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종이 미처 완성하지 못한 그 프로젝트를 우리가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현대 기술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새로운 연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의 원리를 현대에 되살리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세종 프로젝트 2.0이라고 말입니다. 프로젝트의 결실. 세종 프로젝트 2.0이 시작된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나카 박사의 손이 AI 연구소, 민준의 역사학 네트워크, 그리고 도쿄대 언어학과 교수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제 이론을 넘어서 실제 적용으로 나아갈 때였습니다. 하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한 달 후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소니 연구소의 한 선임 연구원이 제 접근 방식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하시모토 씨 15세기 문자 체계를 현대 AI에 적용한다는 것은 비과학적입니다. 우리는 검증된 현대 이론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500년 전의 원리가 정말 작동할까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 비교 실험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기존 음성 인식 알고리즘과 한글 원리를 적용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철저히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다시 회의실에서 그 선임 연구원을 마주했습니다. 제가 결과를 보여주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글 원리를 적용한 시스템이 7개 테스트 항목 중 5개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복잡한 음소 조합을 처리하는 부분에서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선임 연구원은 한참 동안 그래프를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군요. 계속 진행하십시오. 그 순간의 안도감과 희열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세종의 천재성이 숫자로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과 저와 둘이 도쿄의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고, 세종의 원리를 현대에 되살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것은 정말 시작일 뿐입니다.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500년 만에 세종의 진짜 의도가 실현되고 있다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고 했습니다. 저는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종은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만든 문자가 500년 후에 이렇게 쓰일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다나카 박사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대단한 소식이라고,
MIT에서 우리 연구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공동 연구를 제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세종의 천재성이 드디어 세계에 알려지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종은 단지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류 지식의 저장 방식을 새로 정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첫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세종, 당신이 옳았습니다. 당신의 코드는 영원히 살아있을 겁니다. 시대를 초월한 당신의 설계는 인류의 미래를 계속 밝힐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새로운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세종대왕 최초의 정보 설계자. 첫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종은 단지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작업을 한 것이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제 연구는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었고 세종 프로젝트 2.0은 전 세계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연구실이 아닌 다른 곳에 있습니다. 서울 경복궁 앞이었습니다. 생애 처음 한국 땅을 밟은 것입니다. 민준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드디어 왔다고, 제가 그토록 연구하던 곳에 왔다고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월의 서울은 선선했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나무들 사이로 경복궁의 웅장한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 광화문 광장 한가운데에 그분이 계셨습니다. 세종대왕 동상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동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세종은 의자에 앉아 책을 펼쳐든 모습이었습니다. 온화하면서도 지혜로운 표정, 그리고 멀리 미래를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세종대왕님. 저는 일본어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하시모토 유타카입니다. 당신이 남긴 코드를 해독하려고 노력한 수학자입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세종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 왔다고, 내가 찾은 것이 정답이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저기 세종대왕 동상 뒤에 전시관이 있다고, 한글에 대한 자료들이 있으니 가보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민준을 따라갔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따라 내려가니 넓은 전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원본 복제본, 세종시대의 과학기구들, 그리고 한글의 발전사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 전시판 앞에서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해 한글을 창제하였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백성을 위해서였지만 사실은 인류 전체를 위한 작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말입니다. 세종은 분명히 조선 백성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시스템은 단순히 조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편적 원리를 담았습니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정보 체계를 말입니다. 저는 전시판을 따라 걸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세종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지식이 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지식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보존하려면 훌륭한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한글은 바로 그 도구였던 거죠. 전시관을 다 둘러본 후 저희는 다시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의 석양빛이 비치면서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동상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쓰고 있는 새 논문이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한글 미래를 위한 설계도였습니다. 민준이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이 연구를 끝내고 나면 무엇을 할 것이냐고 말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계속 연구할 것입니다. 세종의 원리를 더 많은 분야에 적용하는 거죠. 양자 컴퓨팅, 생명공학, 우주과학. 한글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민준이 웃었습니다. 그럼 평생 할 일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세종이 제게 평생 과제를 남긴 겁니다. 그 순간 한 무리의 초등학생들이 선생님을 따라 세종대왕 동상 앞으로 왔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님이세요. 우리가 지금 쓰는 한글을 만드신 거죠.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한글이 왜 대단한 거예요?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거든요. 배우기 쉽고 쓰기 편하고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글은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수학이고 알고리즘이며 미래를 위한 설계도입니다. 민준이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이 커서 제 연구를 접하게 되면 한글을 다시 보게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한글을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위대한 지적 유산으로 이해하게 되길 바랍니다. 해가 거의 진 무렵, 저는 일어서서 세종대왕 동상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일본식으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대왕님. 당신 덕분에 저는 수학자로서 가장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남긴 유산을 제가 평생 연구하고 널리 알리겠습니다. 동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종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이 광장에서, 한국의 거리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한글을 쓰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말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논문의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이 글자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다. 그것은 수학이며 알고리즘이며 미래의 설계도다. 세종대왕은 1443년에 문자를 창제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설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설계도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문장을 쓰고 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화면을 닫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다 썼냐고 말입니다. 네, 끝났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인 것 같습니다. 진짜 연구는 지금부터입니다. 저희는 경복궁을 떠나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네온사인, 간판, 스마트폰 화면. 모든 곳에서 한글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500년 전 한 천재가 만든 문자가 21세기 대도시를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죽지 않았다고. 그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한글을 쓰는 모든 순간에, 한글로 생각하는 모든 사람 속에, 그리고 한글의 원리를 연구하고 응용하는 저 같은 사람들 속에 말입니다. 세종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의 코드는 시간을 초월해 계속 작동할 테니까요.